전국이 이탈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응급실 진료 차질이 점차 수도권 병원으로 확산하는 상황인데요. 현장의 상황 실제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전문의 업무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응급의학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공의들이 빠진 응급실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예. 남아있는 사람들의 과로 탈진으로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고요. 상황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근래 들어서 더 심해지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고요. 이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나서 수련병원 대부분의 진료 역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 교육수련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이어서 중증 환자 최종 치료를 담당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예. 이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현실은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곳의 응급실 역시 누적된 피로 그리고 진료 부담에 집단 사직을 하는 곳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버틴 것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요. 예.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 이전에도 응급실들은 대부분 한계에 가까운 진료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직하고 있는 전문의들도 육체적인 피로도 한계에 도달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좀 정신적인 절망도 되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집단적인 사직이 아니더라도 조용한 사직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또 응급의학과는 특히 팀으로 시간을 나눠서 일하기 때문에 한 팀에서 한두 명만 나가게 돼도 전체 팀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대 목동병원은 응급실 셧다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응급실 붕괴 상황이 이 정도인 건가요? 그런데 이미 응급의료 현장은 상당 부분 붕괴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최후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형태일 뿐이고 문을 열고 있는 다른 병원들도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붕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좀 최종적인 역할 담당하고 있던 병원들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병원 이름이 나와도 뭐 놀라울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일단 내일 이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에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막지 못하면 인력 부족으로 안 그래도 한계에 이른 진료 현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년 보건의료노조 파업 때마다 병원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었고요. 특히 이제 응급실은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그 여파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 사실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죠. 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의정 갈등에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거로 보세요? 사실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나 한 직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모두가 이제 팀으로 함께 접근을 해서 환자 치료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직역의 어떤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면 다른 직역들의 어떤 화합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깊이 있게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일단 다음 달 중순에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동네 병원들은 쉬게 될 텐데 환자들이 응급실로 더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추석 이대로 괜찮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매년 명절 때마다 응급실은 항상 난리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재난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병원이 전체적으로 진료 역량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환자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만성질환 환자들이나 원래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연휴기간 악화를 예방하는 개인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응급실에서의 의료 공백이 좀 심각한 상황 같은데 정부는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면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응급센터를 찾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올리겠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경증 환자 본인 부담금 증가를 한다고 해서 응급실 뺑뺑이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 응급실 위기에 대한 대안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감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예를 들자면 실손보험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들은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럼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결정지는 뭐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혼란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 현재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나누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부담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놓고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고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료진과 환자들 간의 다툼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 있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의료 공백으로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까지 생겨나면서 의사의 책임을 묻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피해자가 환자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가해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료계를 동반자가 아니라 어떤 적대적인 단체로 보고 있는 정부부터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지금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본인의 책임을 120%, 150%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역시 책임을 지고 이 사태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과 정부의 간극이 좀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을 줄여 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행복한 결말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예. 정부가 이 국민들과 의료계와 신뢰관계가 깨져버렸죠. 이 신뢰라고 하는 게 비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의료 질이 저하가 된다든지 또 국민들의 의료 비용이 증가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이미 확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젊은 의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또 의료 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의료 개혁이 되려면 의료계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나가야죠. 의료계가 없는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어떤 의료 개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전공의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